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아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여의도 금융가의 마천루 42층, 자신의 오피스텔 통유리 앞에 선 강지우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빈 유리구슬처럼 공허했고, 잘 다려진 와이셔츠 아래로 드러난 마른 손목에는 어린 시절 사고로 생긴 희미한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 익숙하게 수면제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젊은 금융맨.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였지만 지우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어둠과 외로움으로 병들어 있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연이은 불화, 정서적 방치와도 같았던 어린 시절. 유일한 위안이었던 할머니의 이른 죽음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고교 시절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넣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지위를 얻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술자리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 강태준과의 관계는 수년째 단절된 상태였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은 해묵은 응어리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새로운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주말 새벽이었다. 연일 이어진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지우는 차를 몰았다. 어서 이 지긋지긋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몽롱한 의식 사이로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우의 세상은 암전되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그의 차가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다. 찢어질 듯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문득 자신이 병원 수술실 천장에 무균 등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피투성이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처럼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공포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을 관람하는 기분이었다. 이게 죽음인가? 멍하니 생각하는 순간 그의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어두컴컴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터널의 끝에는 눈부시게 밝은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워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중심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서 계셨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품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처럼 포근하고 다정했다. 지우야, 애썼다. 이제 괜찮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 순간 그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며 무심코 상처 줬던 사람들, 외면했던 아버지의 힘겨웠던 모습, 자신의 이기심과 냉담함이 만들어낸 수많은 후회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깊은 참회와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절대적인 사랑과 평화가 그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목소리 혹은 강렬한 느낌이 그에게 다가왔다. 괜찮다. 모든 것은 배움이다. 이제 사랑으로 돌아가라. 용서하고 연결되라.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었고 단기적인 기억 혼란 증세도 보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평범한 햇살이 마치 천상의 빛처럼 느껴졌고 간호사의 평범한 미소에서도 깊은 따스함이 전해져 왔다.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임사 체험 중 느꼈던 그 경이로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신이 받은 메시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퇴원 후 그는 예전처럼 회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다. 동료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경쟁적인 대화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특히 유능하지만 출세지향적인 직장 동료 김민주는 지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강지우 씨, 요즘 좀 이상해.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고 정신 차려요. 여긴 전쟁터라고. 민준의 비아냥거림은 지우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세우거나 경쟁심을 불태울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한 명상센터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을 찾은 지우는 요가 강사이자 명상가인 박 30대 초반을 만났다. 서유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이한 임사체험과 그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유는 그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깊은 공감과 이해로 들어주었다. 지우 씨의 경험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서윤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서윤의 도움을 받아 명상을 배우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사체험 중 받았던 메시지, 용서하고 연대라는 그 말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버지, 강태준이었다. 수년간 외면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는 부쩍 늙고 쇠약해 보였다. 지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제안하고 서툰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지우는 그런 아버지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서윤과의 대화와 명상을 통해 배운 대로 판단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느끼려 했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밥을 먹고 말없이 산책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아버지 방에서 빛바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과 할머니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앨범 마지막 장에는 지우가 초등학교 시절 서툰 솜씨로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가 끼워져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그림 밑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다. 지우의 변화는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처럼 실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동료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도우려 했다. 한 번은 자신이 과거에 냉담하게 대했던 부하 직원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모습에 어떤 동료들은 여전히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위선적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몇몇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여전히 지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저 강지우 씨,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성인군자라도 되기로 한 거야?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질 뿐이었다. 지우는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지우는 아버지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이제야 겨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수많은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는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는 힘겹게 지우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아주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그 순간 지우는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따뜻한 빛이 자신과 아버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빛이었다.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고비를 넘겼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 일을 계기로 지우와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지우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우 역시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찾기라도 하듯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심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치유받았음을 느꼈다. 얼마 후 지우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침내 금융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여의도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자신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는 박서윤과 함께 북한산 자락에 작은 명상센터를 열었다. 자신처럼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거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싶었다. 센터의 이름은 빛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는 매 순간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은 지우에게 그 어떤 물질적 성공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다. 아버지 강태준도 가끔 센터에 들러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우는 센터 앞마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다. 문득 임사체험 중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결되라. 그는 이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거창한 진리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소박하지만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북한산의 푸른 능선이 싱그러운 봄 햇살 아래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으로 걸어 나온 그의 길 위에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연결, 그리고 끝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